안녕하십니까. 거시경제 9주차 1교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4번에 걸쳐 가지고 거시경제의 총 수요를 갖다 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거시경제의 총 공급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6장에서 거시경제의 총 공급이 나오는데 한 2번에 나눠서 공부하겠습니다. 파트가 3개가 있습니다. 노동시장과 총 공급 균형. 이로부터 이제 우리가 총 공급 곡선을 도출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총 공급 곡선은 노동시장의 균형과 그리고 총 생산함수로부터 도출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과 총 공급 균형에서 AS 곡선을 도출하는 문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로 총 공급과 물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합리적 기대와 총 공급 곡선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5장에서 공부한 내용이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 또 외환 시장의 동시적 균형을 통해서 그 GDP 결정의 수요 측면을 봤습니다. 총 수요 측면. 그래가지고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 물론 이제 증권 시장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화폐 시장에다 통합을 시켜가지고 파악합니다. 그러고 나서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외환 시장까지 고려해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ISLM 모형을 봤고, 거기다가 외환 시장을 포함시켜가지고 BP 곡선까지 봤죠. 그래서 개방 경제의 거시 균형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총 수요 곡선을 도출했습니다. 자, 총 수요 곡선 뭐죠? 국민 소득과 물가 수준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수요 곡선의 경우 세로축은 물가였고 가로축은 국민 소득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국민 소득은 실질 GDP를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AD 곡선을 도출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의 일반 균형, 나라 경제 전체 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공급 측면도 살펴봐야죠. 수요 측면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을 갖다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GDP 결정의 총 공급 측면을 갖다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걸 위해서 이제 봐야 될 내용들이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시장의 균형과 또 한 가지는 나라 경제의 총 생산함수를 통해서, 총 생산함수는 뭐 앞에서 우리가 경제 성장 이론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나왔었죠. 그래서 나라 경제 전체 총 생산함수입니다. 이거하고 노동시장의 균형을 연계시켜 가지고 총 공급 측면의 균형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로 총 공급이 그러니까 물가 수준하고, 역시 이것도 물가 수준입니다. 우리가 물가가 중요한 이유가 나라 경제 전체에서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을 연결시키는 매개변수가 바로 물가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총 공급하고 물가 수준이 단기적으로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각각 어떤 관계를 갖는가 하는 걸 살펴보는 겁니다. 이로부터 이제 우리가 단기 AS 곡선하고 장기 AS 곡선을 도출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첫 시간에 볼 내용이고, 2주차에 볼 내용은 바로 이제 3번째입니다. 자, 합리적 기대를 갖다 가정했을 때, 이럴 때 총 공급과 물가 수준은 단기적으로 어떤 관계를 갖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가 총 수요 곡선 같은 경우에는 큰 이렇게 학파들 간의 견해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총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 학파들 간의 견해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 케인즈는 총 공급 곡선이 수평,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수평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극도로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수평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반면에 고전학파는 총 공급 곡선이 수직이라고 봐요. 아주 극단적이죠. 극과 극, 수직이냐 수평이냐. 거기다 이제 케인스 학파는 완만하다. 또 통화주의 학자들은 가파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IS 곡선과 LM 곡선 볼 때 그 LM 곡선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매우 컸죠. 그래서 LM 곡선과 관련해 가지고 케인스의 경우에는 유동성 함정이 존재하는 경우 LM 곡선이 수평이었죠. 반면에 이제 고전학파는 LM 곡선이 수직이라고 보죠. 그 정도 차이가 또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합리적 기대를 갖다 가정해 가지고 하나의 모형에 통합해 가지고 살펴볼 것입니다. 그건 이제 2주차에서 할 일이고, 일단 이번에는 이제 일단 AS 곡선을 도출하는 문제, 단기와 장기 AS 곡선을 도출하는 문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에 봤던 그림입니다. 전에 봤던 그림인데 그림이 좀 선명하지 않아 가지고 이전 그 11판
11판에 나오는 그림을 다시 좀 썼습니다. 이게 훨씬 더 선명하네요. 자, 거시경제의 공급 측면인데, 자, GDP의 수요 측면에서는 우리가 5장에서 봤던 거죠. 생산물 시장의 균형에서 IS 곡선 도출했고, 화폐 시장의 균형으로부터 LM 곡선 도출했고, 또 외환 시장의 균형으로부터 BP 곡선 도출해가지고 폐쇄 경제와 개방 경제의 수요 측면의 균형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ISLM, BP 모형으로부터 AD 곡선을 도출해가지고 수요 측면의 균형을 살펴봤습니다. 이로부터 AD 곡선. 자, 이제 지금 보실 내용이 바로 GDP의 총 공급 측면이에요. 총 공급 측면인데 여기서는 총 생산함수하고 또 한 가지 노동시장의 균형으로부터,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균형으로부터 고용량이 결정되잖아요. 나라 경제 전체 고용량이 결정되면 그 고용량이 총 생산함수에 반영이 돼가지고 이제 Y가 결정되는 겁니다. 국민소득이. 그래서 요 흐름을 갖다가 이번 시간에 이제 공부하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가경제 전체의 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GDP 결정의 총 공급 측면을 갖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그 총생산함수 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겁니다. 경제 성장이 일어날 때 우리가 소로우 모형에서 봤던 총생산함수죠. 자, 단기 생산함수입니다. 단기니까는 뭐죠? 자본이 고정돼 있죠. 자본 투입이 고정돼 가지고 위에다가 발을 붙였습니다. Y는 산출량이고요. 산출량인데 이게 바로 뭐죠? 산출량이라고도 하고 총생산량이라고도 하고 또 국민소득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자, 산출량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바로 총생산량 또는 국민소득. 사실은 그 교과서마다 약간 표현하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우리가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영어로 아웃풋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산출량이죠. 그렇지만 개념은 다 같은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뭐예요? 총공급이죠. 이게 총공급. 그래서 다 같은 개념이니까 Y라고 하는 용어를 그렇게 해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L은 노동량인데 그래서 이제 Y는 G 곱하기 펑션 K 바 L로 돼 있죠. 그래서 결국 Y를 갖다 결정하는 요인이 세 가지. K 바하고 L과 G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소득의 결정 요인이 이런 것이거든요. 단기니까 자본 투입은 고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L은 노동량인데 뭐 노동 시간으로 생각해 두셔도 좋고 노동 투입량 해가지고 노동자 몇 명이다. 뭐 각자 편한 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G라고 하는 게 바로 앞에 붙었는데 이게 기술 수준을 나타내는 거죠. 그 기술 수준을 나타내는 용어 중에 하나가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TFP라고 하는 것이죠. 총 요소 생산성, 팩터 프로덕티비티 해가지고 총 요소 생산성입니다.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한계 생산은 체감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생산을 지배하는 이게 자연현상이죠. 그래서 모든 생산을 지배하는 자연법칙으로서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는 거. 그래서 자본 투입도 일정하고 기술 수준이 주어진 상황에서 노동 투입량을 증가시키면 한계 생산. 자, 노동 투입을 증가시킬 때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이죠. 노동의 한계 생산이 감소한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한계 생산이 체감하면 총 생산 함수가 구부러지는 거 알고 계시죠? 이미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 생산 함수가 나왔는데 구부러집니다. 이게 이 구부러지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는 걸 반영하는 거죠. 자, 한계 생산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총 생산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노동 투입량이 L1일 때 한계 생산은 MPL1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 다음에 노동 투입량이 L2가 되면 뭐예요? MPL2 해가지고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졌죠. 그리고 세 번째로 노동 투입량이 L3일 때 한계 생산은 MPL3 기울기가 더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울기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정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히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그냥 곡선의 기울기 하면 평균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접선의 기울기 하게 되면 이게 바로 한계 개념이기 때문에 평균 개념하고 한계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교과서에서는 이걸 좀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대충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써놨는데 교과서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교과서는 단어 하나, 용어 하나 아주 정확하게 읽는 사람이 혼동이 없도록 그걸 고려해 가면서
내가 문장을 이렇게 썼을 때 과연 이 책 갖고 공부하는 사람이 혼란스럽지 않을까?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을까? 이런 점들을 고려해 가지고 책을 써야 되는 건데 우리 책을 쓴 저자가 그렇게 꼼꼼하게 또 이렇게 배려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 한계 개념입니다. 그냥 기울기 그러면 이제 평균 개념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계 생산이 체감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총 요소 생산성이 증가하거나 예컨대 또 장기에는 자본 투입량도 변화할 수 있죠. 여기서는 지금 먼저 총 요소 생산성이 증가하는 경우, 즉 기술 진보가 이루어진 겁니다. 기술 진보가 이루어져 가지고 총 요소 생산성이 증가한 것입니다. 가지고 G0에서 G1으로 총 요소 생산성이 증가했다.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한계 생산이 체감하는 상황에서 함수 자체가 상방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G0일 때 함수고 그 다음에 G1일 때 함수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총 생산함수 자체가 상방 이동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가지고 총 생산함수가 상방 이동한다. 이게 어떤 의미였죠? 경제 성장이죠. 이게 바로. 그래서 총 생산함수에 대해서는 앞에 봤던 얘기지만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리마인드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노동시장의 균형을 봐야 합니다. 노동시장의 균형은 노동에 대한 수요와 노동에 대한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노동시장의 균형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먼저 노동 수요인데 노동시장에서 노동 수요자는 누구죠? 기업이죠. 자,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는 뭡니까? 이윤의 극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합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은 아니지만 경제학에서는 기본적으로 항상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하죠. 수요 공급 모형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노동 수요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계 접근이죠. 한계적 접근 또는 한계 원리에 따라서 예컨대 노동 한 단위를 더 투입했다. 이럴 때 얻는 게 있죠. 얻는 게 뭐죠? 한계 생산이죠. 한계 생산만큼 얻고 또 노동 한 단위를 더 투입했다. 노동자에게 뭘 줘야 돼요? 임금을 줘야죠. 그러니까 임금은 노동 한 단위를 더 투입할 때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나가는 것이고 또 한계 생산만큼은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얻는 것하고 나가는 거 이걸 비교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계 생산은 단위가 뭐죠? 몇 개, 몇 킬로그램 이런 실물 단위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우리가 MPL이라고 했지만 원래 한계 실물 생산 해가지고 마지널 피지컬 프로덕트 해가지고 P를 덧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을의 한계 생산이라는 게 실물 생산이기 때문에 그냥 MPL 해가지고 간단하게 쓰는 것이죠. 실물 개념입니다. 그러면 명목임금은 금액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을 갖다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럼 둘을 갖다 비교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한계 생산물을 시장에다가 파는 겁니다. 한계 생산물을 갖다 시장에다가 판매하는데 얼마를 받고 팔죠? 가격만큼 받고 팔죠. P만큼 받고. 그래서 한계 생산물을 시장에다가 판매했을 때 얻는 돈이 뭐냐? 이게 바로 한계 생산물의 시장 가치입니다. 한계 생산의 시장 가치 해가지고 이걸 한계 생산 가치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죠. 그래서 value of marginal product 해가지고 이걸 VMPL이라고 합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 VMPL. 자, 이건 뭐예요? P 곱하기 MPL이죠. 가지고 이거 하고 명목임금을 비교해가지고 만약에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더 크다.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더 크다면 당연히 뭐예요? 노동 한 단위를 더 투입했을 때 나가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잖아요. 얻는 게 더 많다면 당연히 뭐예요? 고용, 즉 노동 수요인데 고용을 늘려야 되겠죠. 늘리면 이윤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더 크다 이럴 때는 고용, 노동 수요를 늘리면 이윤이 증가하고 반대로 임금이 더 크다, 나가는 돈이 더 크단 말이에요. 이 사람 고용하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을 더 투입해가지고 생산을 했을 때 기업이 얻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크다면 당연히 이 사람은 고용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럴 때는 고용을 줄여야만 이윤이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클 때는 고용을 늘려야 되고
반면에 명목임금이 더 클 때는 고용을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정은 어디서 해야 될까요? 결정은 같은 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같을 때. 자,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와 명목임금이 같을 때 여기서 노동 수요량을 정해야, 즉 고용량을 정해야만 이윤이 극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의 노동 수요가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와 명목임금이 같은 수준에서 결정을 해야만 기업의 이윤이 극대가 된다는 거, 이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계 원리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계 원리 많이 봐왔고, 과거 뭐 미시경제학이라든가 경제학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지만 그 한계 원리라고 하는 게 일단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 원리만 잘 이해해 놓으시면 그 뒤에 용어만 다르게 쓰는 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예컨대 뭐 노동의 한계 생산가치, 이것도 한계 편익이죠. 이게 결국 한계 편익이고, 명목임금은 한계 비용이고 이거예요. 한 단위를 더 투입했을 때 얻는 거 나가는 거, 얻는 걸 넓게 한계 편익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한계 편익이 바로 뭐예요? 노동의 한계 생산가치죠. 그럼 임금만큼 나가는 거니까 한계 비용 아닙니까? 그래서 한계 원리를 갖다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노동 수요 결정 요인 봤습니다. 이걸 이제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노동 수요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P 곱하기 MPL,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명목임금이죠. 이거는 이게 명목임금이니까 여기서 양변을 P로 나눕니다. 양변을 P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P로 나누게 되면 요걸 P로 나누게 되면 MPL만 남죠. 요걸 P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목임금을 물가로 나누면 뭐가 되는 거죠? 스몰 W, 실질 임금이 되겠습니다. 자, 캐피탈 W는 명목 개념이고, 그 다음에 소문자로 쓴 W는 실질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소득이나 이런 걸 나타낼 때도 대문자 Y를 쓰면 명목 국민소득이고 소문자 Y를 쓰면 실질 국민소득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 관계. 그래서 실질 임금으로 표시한다면 노동 수요 곡선이 MPL 곡선이고, 명목 임금으로 표시한다면 노동 수요 곡선은 뭐다? VMPL 곡선입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명목 임금으로 표시하게 되면 노동 수요 곡선은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 곡선이고, 실질 임금으로 표시하게 되면 노동 수요 곡선이 MPL 곡선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로부터 우리가 임금과 고용량, 즉 노동 수요량입니다. 임금과 고용량, 노동 수요량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노동 수요 함수가 이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물가 수준이 주어지게 되면 그로부터 명목임금의 상승 또는 실질 임금의 상승이 있게 되면 노동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죠. 임금이 상승했을 때 노동 수요량이 감소한다. 그러면 임금과 노동 수요량 간의 관계는 뭐죠? 마이너스 관계죠. 마이너스 관계니까 실질 임금 또는 명목 임금에 대해서 우하향하는 노동 수요 곡선이 얻어집니다. 실질 임금에 대해서 우하향하는 노동 수요 곡선. 근데 우리가 실질 임금에 대해서 우하향한다고 하면 결국 MPL 곡선이 노동 수요 곡선 아닙니까? MPL 곡선인데, 그래서 노동 수요 곡선이 왜 우하향할까? 이렇게 질문하면 뭐죠? 노동의 한계 생산이 체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이 체감하기 때문에 노동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는데 한계 생산이 체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체감하기 때문에 우하향한다. 자, 노동 수요 곡선인데 이것도 그래프가 좀 약간 선명하지 못해가지고 이전 판에 나오는 그래프 뭐 똑같습니다. 그래프는. 그래서 이전 판에 나오는 그래프를 갖다가 다시 덧붙여놨는데, 자, 노동 수요 곡선입니다. 여기는 세로축이 뭐예요? 명목임금이에요. 여기는 세로축이 뭡니까? 실질 임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목임금으로 표시할 때는 P 곱하기 MPL이었죠. 즉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 그래서 이제 명목임금과 노동 수요 해가지고 이걸 표시하게 되면, 자, 이럴 때 노동 수요 곡선 LD가 뭐예요? P 곱하기 MPL 곡선입니다. 즉 VMPL 곡선이에요, 이게. 그래서 세로축을 갖다가 명목임금으로 표시하면 노동 수요 곡선은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 곡선이다. 반면에 오른쪽은
실질임금으로 표시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W 이퀄 MPL이었죠. 이럴 때 노동수요 곡선이 뭡니까? MPL 곡선입니다. 그래서 실질임금으로 표시하게 되면 노동수요 곡선은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 곡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노동의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는 거, 체감하기 때문에 노동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래 그래프에 대한 설명 나와 있는데 다 말씀드린 겁니다. 자, 대문자 W로 표시를 하게 되면 명목임금이니까 명목임금하고 노동수요량 간의 관계. 자, 실질임금으로 표시하게 되면 당연히 실질임금하고 노동수요량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노동수요함수다. 그래서 한계 생산 체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하향하는 노동수요 곡선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별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이 있죠. 이 개별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을 경제 전체에 대해서 수평적으로 합칩니다. 이럴 때는 수평적으로 합계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로축은 가격 변수예요. 임금. 가로축이 노동 수요량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을 수평적으로 합치면 이것이 경제 전체의 노동 수요 곡선 또는 시장 노동 수요 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경제학 공부할 때도 많이 봤던 거죠. 자, 개인의 수요 곡선 다 합치면 시장 수요 곡선, 또 개인의 공곡선을 다 합치면 시장 공곡선이 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자, 수평적으로 다 합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경제 전체의 노동 공곡선이 나옵니다. 노동 수요 곡선이 나오는 거죠. 자, 노동 수요는 이제 다 도출했습니다. 우하향하는 노동 수요 곡선 도출했고, 다음에 이제 노동 공급입니다. 자, 노동 공급자는 누구죠? 노동 공급자는 노동자죠. 자, 노동자가 추구하는 목표는 뭡니까? 노동자는 노동을 공급한 다음에 그에 대한 대가로 소득을 얻고 그 소득을 가지고 필요한 재화를 소비하죠.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만족의 극대화, 뭐예요?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노동자가 추구하는 것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래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을 얼마나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노동과 여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하루 24시간이다. 그럼 24시간 중에서 몇 시간을 노동하고 몇 시간을 여가를 즐길 것인가, 이거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지금 그 모형은 생략을 했습니다. 물론 그 모형은 경제학 할 때 공부하는 거죠. 노동시장에서 우리가 이거 갖다 소득 여가 모형이라고 합니다. 소득 여가 모형 해가지고 일정한 제약 조건 하에서 소득 여가 간의 무차별 곡선을 통해서 얼마만큼 노동을 공급하고 얼마만큼 여가를 즐길 것인가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미 경제학에서 공부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하게 그 결론만 제시합니다. 임금하고 노동 공급량 간의 관계예요. 간에 나타나는 노동 공급 함수죠. 함수고 그래프를 그리면 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임금과 노동 공급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노동 공급 함수인데, 자, 기본적으로 실질임금을 중심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실질임금이 상승할 때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각해 보세요. 자, 실질임금이 상승한다. 실질임금이 상승한다는 말은 곧 여가의 기회비용이 증가한다는 거죠. 여가의 기회비용이 바로 실질임금입니다. 만약에 여가를 즐기면 1시간 여가를 즐겼다. 그럼 1시간 동안 일했다라면 얻을 수 있었던 실질임금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여가 1시간의 기회비용은 포기한 실질임금이에요. 이게 바로 여가의 기회비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임금이 상승한다. 그 말은 곧 여가의 기회비용, 즉 실질임금이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가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면 여가를 많이 즐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가의 기회비용이 증가한다면 당연히 여가 대신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죠. 자, 여가의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여가 대신 노동 공급을 증가시킨다. 대신. 그래서 이거 대체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의 대체 효과. 임금 상승의 대체 효과는 노동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효과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 효과가 있어요. 실질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자의 임금 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실질임금이 상승한다. 노동자의 임금 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럼 임금 소득이 증가하면 전보다
일을 적게 해도 전보다 일을 적게 해도 전과 동일한 소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전보다 일을 적게 해도 전과 동일한 소득을 얻는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노동 공급량을 줄이겠죠. 그래서 임금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정상제인 여가의 소비가 증가하고 대신 노동 공급량은 줄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 상승의 소득 효과는 노동 공급량을 감소시킵니다.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작용하는 거예요. 임금 상승의 대체 효과는 노동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임금 상승의 소득 효과는 노동 공급량을 감소시킨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한다. 그럼 중요한 건 임금이 상승할 때 결과적으로 노동 공급량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하는 거죠. 이럴 때는 결국 뭐예요? 대체 효과가 큰지 소득 효과가 큰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라는 게 보통 뭐냐? 임금 수준이 뭐 특별히 높거나 낮지 않은 경우예요. 그래서 임금 수준이 특별히 높거나 낮지도 않은 경우, 일반 통상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임금 수준이 통상적일 때는 일반적으로 대체 효과가 더 큽니다. 대체 효과가 더 크다. 대체 효과가 크다는 말은 뭐죠? 실질 임금이 상승할 때 노동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체 효과가 더 크다. 대체 효과가 더 크다는 말은 실질 임금이 상승할 때 노동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노동 공급량이 증가한다. 증가하면 당연히 노동의 공급선이 어떻게 될까요? 우상향하겠죠. 우상향한다. 그래서 임금 상승에 대체 효과가 더 크다. 그러면 노동의 공급선은 우상향하죠. 그래서 임금 수준이 통상적인 경우, 높거나 아주 낮지 않은 경우, 이럴 땐 대체 효과가 더 큽니다. 이런 것들은 대개 이제 그래프 그려가지고 무차별 곡선하고 예산선 가지고 그려보면 우리가 보통 미시경제학에서도 그랬잖아요. 가격 효과를 갖다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나눠봤죠. 가지고 그래프 가지고 분석하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생략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금 수준이 아주 높거나 아주 낮지 않을 때는 대체 효과가 더 큽니다. 대체 효과가 더 크니까 결국 실질 임금이 상승할 때 노동 공급량은 증가할 것이고 노동의 공급선은 우상향하죠. 그런데 임금 수준이 아주 높을 때 생각해보세요. 임금 수준이 아주 높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이 좀 올랐다. 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가지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일 더 합니까? 안 하죠. 오히려 전보다 일 적게 하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대신 이제 골프도 하러 다니고 여가를 즐기겠죠. 그럼 노동 공급량은 감소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소득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임금 수준이 아주 높을 때는 소득 효과가 더 큽니다. 소득 효과가 더 크고 따라서 이럴 때는 그러면 임금이 올랐을 때 노동 공급량을 감소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감소시키는 거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제가 잘못 표시해놨네. 우하향하는 노동 공급선입니다. 이거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득 효과가 더 클 때는 임금이 상승했는데 노동 공급량이 감소했으니까 우하향의 노동 공급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금 수준이 낮을 때는 우상향하다가 자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임금 수준이 낮을 때는 우상향에서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임금 수준이 아주 높을 때는 우하향한다. 우하향한다는 말은 뭐죠? 반대로 꺾이는 거죠. 우상향에서 올라가다가 위에서 반대로 꺾이는 겁니다. 구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결합했을 때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느냐 하면 후방굴절한다고 합니다. 자, 우상향에서 올라가다가 임금 수준이 아주 높아지니까는 뭐예요? 반대로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하향하게. 반대로 꺾이니까 우상향에서 올라가다가 반대로 뒤로 꺾인다는 거죠. 뒤로 꺾인다 해가지고 이걸 후방굴절한다고 합니다. 백워드 킹크트. 그래서 두 가지 결합하면 개인의 노동 공급 곡선은 후방굴절하는 이런 형태를 갖다 보입니다. 개인의 노동 곡선이에요. 개인. 근데 다른지 사람들마다 높다고 생각하는 임금 수준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높다고 생각하는 임금 수준은 다 다르다. 이 대기업 회장하고 평사원하고 높다고 생각하는 임금 수준이 똑같겠어요? 근데 삼성그룹에 보통 회장이다 그러면 연봉이 100매덕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죠. 이런 사람들이 높다고 생각하는 임금 수준하고 이제 막 신입사원이
높다고 생각하는 임금 수준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노동 공곡선은 후반 굴절하지만 이걸 다 합친 것이 시장의 노동 공곡선이고, 따라서 시장의 노동 공곡선은 그냥 우상향 하는 형태로 그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봐주시고, 물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 수준이 아주 낮을 때는 또 반대로 꺾여요. 반대로 꺾여가지고 노동경제학에서 공부하는 건데, 그래서 위에서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지만 임금 수준이 아주 낮을 때는 또 반대로 꺾입니다. 그러니까 임금 수준이 아주 낮을 때는 하루 8시간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하루 8시간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임금이 하락했다. 임금이 하락하면 한 달 생활비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금은 하락했지만 노동 공급량을 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아랫부분에서 꺾이게 됩니다. 위에서도 한번 꺾이고 아래서도 꺾이고. 그래서 흔히 갖다가 노동경제학에서는 역-S자형 노동 공곡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 윗부분은 선진국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고, 임금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이고, 아랫부분은 이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도 표현들을 합니다. 또 어쨌든 간에 노동 공급에 대해서 소득 여가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임금 상승의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 확인하셔야 되고, 임금 수준이 보통 수준일 때는 대체 효과가 크다. 따라서 노동의 공곡선이 우상향한다. 그렇지만 임금이 아주 높을 때는 우하향한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결합하게 되면 결국 후반 굴절하는 개인의 노동 공곡선이 그려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노동의 공과 관련해 가지고, 노동자들은 기업들이야 물가 수준을 정확히 알고 있죠. 왜냐, 자기네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파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니까 실제 물가 수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자들은 정보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노동자들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물가 수준 P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노동자들은 예상 물가를 갖다가 예상 물가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실제 물가 수준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예상 물가에 따라서 노동 공급량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상 실질 임금이 됩니다. 이 실질 임금이 W 나누기 P인데, P를 모르니까 P expectation, 예상 물가를 갖다 반영해 가지고 예상 실질 임금을 가지고 노동 공급을 갖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상 실질 임금에 가지고 노동 공급을 결정한다고 하면 예상 실질 임금의 증가함수가 되겠죠. 우상향합니다. 예상 실질 임금의 증가함수.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W 나누기 P expectation 해가지고 이걸 함수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function이라는 함수를 많이 썼으니까 여기서는 G라고 하는 함수 이름을 갖다 붙이겠습니다. 노동량의 함수예요. 그래서 노동 공급 함수가 GL. 그래서 L의 증가함수입니다. 이걸 물론 이제 명목 임금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P expectation은 여기 붙겠죠. 여기 붙어가지고 이제 P expectation 곱하기 GL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세로축이 명목 임금인지 실질 임금인지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GL은 노동 공급량의 증가함수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양변을 또 실제 물가 수준으로 나눠요. 양변을 실제 물가 수준 P를 가지고 나눕니다. P를 가지고 나누게 되면 또 노동 공급은 주어진 물가 예상에서 실질 임금의 증가함수가 되는 거죠. W도 P로 나누고 이것도 P로 나눠요. 그럼 결국 이제 스몰 W가 되는 것이고, 스몰 W가 되는 것이고, P expectation 나누기 P 곱하기 GL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실질 임금의 증가함수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표시했습니다. 하나는 명목 임금을 가지고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실질 임금을 가지고 노동 공급 함수를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셔야죠. 지금 왼쪽은 명목 임금으로 표시했습니다. 대문자 W예요. 그러니까 노동 공급 함수는 뭐예요? LS는 P expectation의 함수다 해가지고 명목 임금이니까 P expectation 곱하기 GL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실질 임금을 가지고 표시했습니다. 실질 임금을 가지고 표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W는 P분의 P expectation 곱하기 GL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 임금을 가지고 노동 공급 함수를 표시하면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프는 똑같은데 그 그래프 내용에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물가만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제 노동에 대한 수요도 받고 노동에 대한 공급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노동시장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원리. 그리고 우리는 노동시장의 균형으로부터 경제 전체의 고용량이 얼마인지, 즉 노동 수요량이 얼마인지 이걸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고용량이죠. 이제 노동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상황이니까 균형 고용량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기업의 노동 수요 LT 앞에서 도출했던 겁니다. 명목 임금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실질 임금으로 표시해 가지고 P 곱하기 MPL, 즉 VMPL하고 또 MPL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봤던 가계의 노동 공급입니다. 노동 공급은 역시 이것도 예상 실질 임금 가지고 표시할 수가 있고 또 명목 임금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표시한 거예요. 그럼 노동시장의 균형은 같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LD와 LS가 같을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LD 이퀄 LS. 물론 LS가 바로 예상 물가라는 걸 표시해야 됩니다. 실제 물가일 때도 있고 예상 물가일 때도 있으니까 자, 물가가 어떤 물가인지 표시를 해줘야 돼요. 가로 안에다가. 그렇다고 하면 이제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는 자, 실질로 표시했습니다. 이거하고 이게 같다는 거죠. 가지고 MPL하고 그 다음에 자 P분의 P 익스펙테이션 곱하기 GL이 같다고 하는 자,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자, 균형식이에요. 노동시장의 균형식.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기업의 노동 수요와 가계의 노동 공급이 같은 상태가 균형이죠. 가지고 최초의 균형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점이 균형점이에요. 그래서 균형점에서 균형 실질임금은 W0. 자, 균형 고용량이 얼마? L0입니다. 이게 경제 전체의 고용량이에요. L0가. 노동시장의 균형에서 결정되는 경제 전체의 균형 고용량이 L0다. 가지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자연스럽게 균형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더더구나 완전 경쟁시장을 가정했을 때 균형 고용량이죠. 고전업화는 L0 같은 고용량, 이게 바로 뭐냐? 완전 고용량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적어도 W0만큼의 실질 임금을 받고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다 고용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L0의 고용량은 이게 완전 고용량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물가가 변화했다. 이 상황에서 물가 수준이 변화하는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물가 수준, 자 실제 물가입니다. P. 물가가 상승했다. 노동 수요 곡선은 변화가 없죠. 당연히. 노동 수요 곡선은 변화가 없지만 여기서 물가가 변화할 때 변화하는 게 뭐예요? 노동 공급이 변화하죠. 그래서 이럴 때 노동 수요 곡선은 불변인데 노동의 공곡선은 노동자들의 물가 예상하고 노동자들의 물가 예상 피스펙테이션과 실제 물가 수준의 관계에 따라 그 이동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상 물가하고 실제 물가가 똑같다. 예상 물가하고 실제 물가가 똑같다고 하면 노동 공급선은 변화가 없어요. 당연히 변화가 없죠. 예상했던 물가하고 실제 물가가 똑같다. 그러면 노동의 공급선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예상했던 물가보다 실제 물가가 더 크다. 예상했던 물가보다 실제 물가가 더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동 공급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앞에서 봤던 식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예상 물가보다 실제 물가가 높다. 자, 좀 전에 봤던 식에서 노동의 공급이 뭐였어요? 자, P expectation 나누기 P였잖아요. P expectation 나누기 P 곱하기 GL이었잖아요. 거기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실제 물가가 더 높다 그러면 노동 공급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해가지고 이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당연히 노동의 공급선이 우측 이동한다고 하면 여기까지 이동한 것이고 고용량이 어떻게 될까요? 고용량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여기에 맞게 고용량은 증가할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또 다시 다른 모형에서 확인할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변화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어쨌든 간에 자, 노동시장의 균형에서 경제 전체 균형 고용량은 L0만큼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 반영되느냐? 총 생산함수에 반영되는 거예요. 요게 노동시장에서 결정된 균형 고용량이에요. 노동시장에서 결정된 균형 고용량이고 이 고용량을 반영하니까 총 생산함수에서 L의 크기가 결정된 거 아니에요. L의 크기가 L0만큼 결정됐을 때 Y는 얼마냐? Y0입니다. 그래서 고용량 L0일 때 이 경제의 총 산출량 여기 또 총 산출량하고 총자를 붙여놨네요. 자, 균형 산출량
또는 자, 균형 총생산량 해가지고 Y0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총 공급 측면에 자, 균형 총산출량 또 오자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총 공급 측면의 균형 산출량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균형 고용량 L0에서 총 공급 측면의 균형 총 산출량 Y가 결정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서 L과 Y 간의 관계인데 이걸 여기 반영되어 있는 게 이 L0에 반영되어 있는 게 뭐죠? 여기에 P가 반영되어 있잖아요. L0 안에 P가 반영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P하고 Y 간의 관계를 도출하는 거죠. P하고 Y 간의 관계, 공급 측면에서 P하고 Y 사이의 관계를 도출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AS 곡선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AS 곡선을 갖다가 도출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단기 AS 곡선을 가정할 때 이 가정이 이제 두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가정은 일단 기본적으로 케인즈의 가정이에요. 단기 AS 곡선에 대한 가정해 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바로 케인즈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두 가지, 하나는 화폐 환상하고 또 한 가지는 명목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가정합니다. 자, 실제로 이 대공황기에 대량 실업이 생겼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 명목 임금이 하방 경직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실업이 존재한다. 실업이라는 게 노동시장의 초과 공급 아니에요. 노동시장의 초과 공급이고 노동시장의 초과 공급이 있게 되면 임금이 하락하겠죠. 임금이 하락하면 당연히 뭐예요? 다시 균형으로 돌아가죠. 근데 문제는 임금이 하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하락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뭐예요? 대량의 실업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케인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단기 AS 곡선에 대한 가정해가지고 자, 케인스가 제시하는 가정인데 첫 번째는 화폐 환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화폐 환상이 있다. 마니 일루션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노동자들은 물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거 앞에서 얘기했었죠. 기업들은 자, 실제 물가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지만 노동자들은 물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니까 물가 예상하고 예상 물가하고 실제 물가 사이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상 물가하고 실제 물가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 이 괴리라는 표현은 참 아주 어려운 표현인데 마땅하게 이걸 뭐로 좀 더 쉬운 단어로 바꿀까 고민했었는데 좀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일단 괴리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자어도 꽤 어려워요. 괴리가 발생한다. 차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물가 예상과 실제 물가 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명목 임금의 변화를 실질 임금의 변화로 착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명목 임금의 변화를 갖다가 실질 임금의 변화로 착각한다. 가지고 노동자의 예상착오예요. 그 예상착오 해가지고 워커 미스퍼셉션이라고 해서 언급하는 용어입니다. 예상착오 그리고 물가 수준에 대한 정태적 기대를 바탕으로 합니다. 물가 수준에 대한 정태적 기대. 정태라는 말의 반대는 동태입니다. 동태. 정태는 스태틱. 동태는 다이내믹이에요. 그래서 물가 수준에 대한 정태적 기대, 노동자의 예상착오.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공부할 것입니다. 자, 케인스는 이렇게 해서 물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화폐 환상이 있다고 했는데 고전화판은 어떻게 될까요? 고전화판은 화폐 환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고전화판은 항상 완전한 정보가 있다고 가정하죠. 그럼 완전한 정보가 있다고 하면 예상 물가하고 실제 물가가 다를까요? 아니죠. 그래서 고전화판은 화폐 환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화폐 환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그 화폐 환상 때문에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명목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명목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얘기했지만 자, 케인스가 파악하는 명목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원인은 바로 화폐 환상이에요. 케인스가 파악하는 원인은 명목 임금의 하방 경직성.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명목 임금은. 그래서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행동하는 생산물 시장이라면 가격이 그래도 신축적으로 조정이 되지요.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되지만 그러나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명목임금의 하락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명목임금의 하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목임금이 하방 경직적이고 이 명목임금이 하방 경직적이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했을 때 대량의 실업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목임금의 하방 경직성. 자, 명목임금의 하방 경직성 말씀드렸는데 이게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걸 제가 좀 추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물론 명목임금의 하방 경직성 해가지고 케인스가 제시하는 원인은 화폐 환상이에요. 화폐 환상으로 인한 역선택. 예컨대 대공황기에 극도로 경기가 침체했습니다. 극도로 경기가 침체했는데 경기가 침체할 때는 보통 물가가 어떻게 하죠? 물가는 하락합니다. 하락한다. 그럼 물가가 하락하면 실질임금은 상승하는 거죠. 그러면 실질임금이 상승한다고 하면 명목임금이 하락한다고 해도 사실은 실질임금은 상승한 거예요. 물가가 더 많이 하락하기 때문에 명목임금의 하락보다 물가가 더 크게 하락했다. 그 말은 실질임금은 상승했다는 거죠. 그럼 실질임금이 상승했다고 하면 당연히 뭐요? 명목임금이 하락했어도 노동 공급량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노동자들이 그걸 모른다는 얘기죠. 노동자들은 물가가 하락한 거 몰라요. 따라서 실질임금이 상승한 거 몰라요. 모르니까 역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역선택 가지고 명목임금이 하락했다는 걸 이유로 해가지고 뭐요? 실질임금은 상승했지만 명목임금이 하락한 걸 이유로 노동 공급을 거부하는 겁니다. 역선택이죠 이게. 그래서 갖다 보통은 이제 뭐 맹쾌 경장이나 이런 책에서는 노동자의 저항이라고 표현해요. 노동자의 저항. 그래서 명목임금이 경직적인 하방 경직적인 이유. 노동자가 저항한다. 그러다가 이제 케인스가 제시한 원인은 이건데 그 이후에 케인스 학파학자들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명목임금의 하방 경직성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케인스 학파 경제학자들이 그 이유를 다 연구해봤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케인스 학파학자들이 제시한 이유가 이 세 가지가 언급이 됩니다. 케인스가 제시하는 이유는 화폐 환상이고 반면에 케인스 학파가 제시하는 원인 해가지고 한 가지는 장기 고용계약이에요. 보통 우리가 고용계약을 맺게 되면 2 내지 3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우에도 최하 1년 아니에요. 그럼 1년 고용계약을 맺은 기간 동안 임금이 하락할 요인이 있다. 하락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뭐 프로야구 선수가 있다. 2년 계약으로 해가지고 연봉을 갖다 이제 뭐 몇 억을 받기로 계약을 했다. 근데 계약 끝내자마자 야구를 되게 못해가지고 뭐예요? 돈값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계약한 임금 못 받나요? 받죠. 그래도 2년 동안은 받잖아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임금이 하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또 한 가지는 최저임금제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죠. 그 최저임금제가 있는 경우 아무리 임금이 하락한다고 해도 최저임금 아래로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노동조합이 잘 조직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저항도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노동자의 저항도 있지만 노동조합의 저항도 있죠. 그래서 케인스 학파 학자들이 제시하는 하방 경직성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또 국내 노동경제학자 중에 숭실대학교 조의원 교수가 있는데 그 숭실대학교 조의원 교수하고 황수경 박사하고 같이 쓴 새로운 노동경제학, 그러니까 국내 나온 노동경제학 교과서 중에서는 가장 최신 교과서예요. 예전에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다 안 나옵니다. 왜? 안 팔리니까. 안 팔리니까 책을 안 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경제학 교과서가 필요한데 안 팔린다. 국내 학자들이 책을 안 쓴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 노동경제학 책을 번역해서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내 노동경제학으로서 새로운 노동경제학이 있는데 거기서는 또 한 가지를 들어요. 연공급 임금 체계도 하나의 이유다. 그렇잖아요. 연공급 임금 체계가 있다면 공무원 월급 하락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매년 호봉 올라가고 임금 올라가잖아요. 이런 체계라고 하면 임금이 하락할 이유가 없죠. 연공급 임금 체계도 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자, 명목임금이 하방 경직적인 이유 5가지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노동자의 화폐 환상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노동자의 화폐 환상이 있을 때 단기의 S곡선이 어떻게 나타나냐. 단기의 S곡선입니다. 자, 노동시장의 균형식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죠. W는 자, P분의 P expectation 반대. 여기서 P expectation 위에 바가 붙어 있죠. 바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상 물가 수준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상 물가 수준이 일정하다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예상 물가 수준이 일정 수준에서 변화하지 않는 경우 자, 실제 물가 수준, 분모에 있는 실제 물가 수준이 상승했다. 어떻게 될까요? 실제 물가 수준이 상승했다. 자, 실제 물가 수준이 상승하게 되면 이럴 때
명목 임금의 상승을 실질 임금의 상승으로 착각한다는 얘기예요. 명목 임금의 상승한 걸 갖다가 실질 임금의 상승으로 착각한다. 화폐 환상이 있단 말이에요. 화폐 환상. 화폐 환상을 옛날에 화폐 착각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많이 일루션. 화폐 착각이라고도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명목 임금의 상승을 실질 임금의 상승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노동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노동 공급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실제 물가 수준이 상승했다. 실제 물가 수준이 상승하니까 실질 임금의 상승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노동 공급을 증가시킨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가가 상승하니까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제 자, 지금 세계 시장을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자, 세계의 경우를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자, 노동시장에서 노동 공급이 증가한 거죠. 노동 공급량이 증가했고 노동의 공급선이 우측 이동해가지고 노동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노동의 공급선이 우측 이동한 거예요. 우측 이동했고 노동 공급량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어디 반영되는 거예요? 총 생산함수에 반영되는 거죠. 총 생산함수에 반영이 돼가지고 L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Y도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L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Y도 증가합니다. Y가 증가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하고 뭐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최초에 물가가 상승한 거하고 노동 공급량이 증가해가지고 Y가 증가한 거. 이것 때문에 Y가 증가한 거.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니까 Y가 증가했다. AS 곡선은 우상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상향하는 단계 AS 곡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세로축은 물가입니다. 가로축은 Y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우상향하는 단기 AS 곡선이 도출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도 노동자의 화폐 환상이 있다고 했는데 화폐 환상이 부분적 화폐 환상이 있는 경우하고 완전 화폐 환상이 있는 경우하고 구분해 가지고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부분적 화폐 환상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 공급이 조금 증가하지만 완전 화폐 환상이 있는 경우엔 노동 공급량이 크게 증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 세로축에 있는 여기 아니지만 이 그림 말고 앞에서 봤던 그림에서 세로축에 있는 물가가 변화할 때 노동 공급량이 조금 변화할 때 Y가 변화하는 것하고 노동 공급량이 크게 증가할 때 Y가 변화하는 게 다르겠죠.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AS 곡선에 단기 AS 곡선에 기울기에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가 수준이 상승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가 예상 변동분보다 실제 물가 변동분이 더 크다. 그래서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겁니다. 지금 화폐 환상이에요. 노동 공급이 증가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 화폐 환상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물가 수준 상승에 대해서 고용량이 더 많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고용량이 더 많이 증가한다는 말은 Y가 더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고 똑같은 물가 변동에 대해서 가로축에 Y가 더 크게 변화한다. 자, 물가 변동은 똑같은데 AS 곡선 머리에 떠올리세요. AS 곡선 머리에 떠올리셨을 때 똑같은 물가 변화에 대해서 가로축의 고용량이 크게 변화했고 따라서 가로축의 Y가 더 크게 변화했다. 그럼 AS 곡선은 완만해지는 것이죠. 자, 이거 잘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더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AS 곡선이 그려집니다. 완만하게 우상향한다는 거 이거 특별히 신경 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AS 곡선이 그려진다. 자, 이제 명목임금의 하방 경직성하고 단계 AS 곡선, 명목임금의 하방 경직성이 있을 때 단계 AS 곡선을 갖다가 자, 그림을 다 연결해 가지고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노동시장, 여기는 총생산함수, 그리고 이로부터 도출되는 C가 총공급선입니다. 그럼 최초의 균형점이 여기죠. 노동시장의 균형점이 여기입니다. 물가가 얼마일 때요? P0일 때죠. 물가가 P0니까 실질임금이 W0고 W0일 때 고용량이 얼마요? L0입니다. 그럼 이 고용량 L0가 반영이 돼가지고 총 생산함수에서 국민소득이 얼마요? Y0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자, 물가 P0하고 물가가 P0일 때 국민소득 얼마? Y0. 그러면 P0하고 Y0가 결합된 게 바로 여기서 이거죠. 여기입니다.
오른쪽에서 이겁니다. P0하고 Y0가 결합된 게 바로 여기다. 이겁니다. 요점 나왔습니다. 그럼 이럴 때 명목임금은 W0로 유지될 때 물가가 하락한 거예요. 자, 물가가 하락합니다. 물가가 하락했다. P0에서 P1으로 하락했습니다. 물가가 하락하니까 실질임금이 어떻게 됐어요? 실질임금은 상승했죠. 실질임금은 상승했다. 그래서 W0에서 이제 W1으로 상승합니다. 자, 실질임금이 W1으로 상승했어요. 여기 이제 P1이 됐습니다. P1. 자, 실질임금이 상승하니까 고용량이 어떻게 됐어요? 노동수요량이 감소했죠. 노동수요량이 감소했고 노동수요량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국민소득이 어떻게 됐습니까? Y1으로 감소했잖아요. 그럼 이걸 반영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반영하면 이제 자, 물가가 P1입니다. P1이 됐다. P1일 때 고용량 L1이고 고용량 L1 반영해가지고 국민소득이 얼마? Y1이죠. 그래서 물가가 P1이 되니까 국민소득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Y1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요점이 나옵니다. 이제. 자, 처음에 도출했던 요점하고 지금 도출한 요점. 이 점을 연결시키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AS 곡선이 되는 겁니다. 단계 AS 곡선이에요. 근데 지금 단계 AS 곡선이 Y0에서 여긴 또 수직입니다. 수직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최초의 노동시장의 균형점 L0 고전압파는 이걸 뭐라고 본다고 그랬죠? 완전 고용량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L0가 적어도 W0만큼의 임금 수준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 고용된 거란 말이에요. 다 고용된 거니까 뭐예요? 완전 고용량이죠. 완전 고용량이면 완전 고용량 수준 이상으로 Y가 증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Y가 증가할 수 없죠. 그래서 이 Y0라고 하는 게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라고 하면 그 이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직으로 꼬부러뜨리는 거예요. 우상향하다가 수직으로 완전 고용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노동시장의 균형으로부터 단기 AS 곡선을 도출하는 이러한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뭐 직관적으로 도출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프 가지고 도출하는 방법도 있고 직관적으로 도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엔 단기 AS 곡선의 이동 요인을 보겠습니다. 자, 단기 AS 곡선의 이동 요인인데 앞에서 우리가 AS 곡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요인들이 변화한다. 자, 일정 불변이라고 가정했던 요인들이 변화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자, 총 요소 생산성 G가 있었죠. G가 있었고 또 막 뭐 K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니까 K바가 만약에 변화한다. 그럼 또 당연히 뭐예요? Y도 변화할 수가 있죠. 이럴 때 이제 주어졌다고 가정했던 요인들 이런 것들이 변화하게 되면 AS 곡선이 이동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외생 변수가 변화할 때죠. 곡선상에서 이동한다. 내생 변수가 변화할 때입니다. 내생 변수가 변화할 때는 곡선상의 이동이고 외생 변수가 변화할 때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강력한 노동조합이 조직됐어요. 강력한 노동조합이 조직돼 가지고 노동조합이 노동 공급을 통제합니다. 그럼 노동조합이 결성이 돼 가지고 노동 공급을 감소시켰다. 통제한다는 말은 노동 공급을 감소시킨 거 아니에요.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Y가 감소한다면 당연히 Y가 감소하면 AS 곡선이 왼쪽 이동하는 것이죠. 다음에 자, 총 요소 생산성이 증가한다. 총 요소 생산성이 증가하면 생산함수가 상방 이동했죠. 생산함수가 상방 이동하면 전과 똑같은 노동을 투입하고도 생산량은 증가하는 거죠. 산출량은. 그래서 A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해가시죠? AS 곡선의 우측 이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자,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성이 향상된 경우에요. 생산성이 향상됐다. 자, 생산함수가 상방 이동했습니다. 이게 생산함수가 상방 이동했다. 한계 생산이 증가했죠. 한계 생산이 증가하고 노동 수요 곡선도 우측 이동합니다. 노동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고 그럼 이제 노동량이 증가하니까 Y가 증가하잖아요. Y가 증가하니까 AS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는 것이죠. 자, 생산성의 향상. 그 생산성의 향상이 있는 경우 AS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그렇게 해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성이 향상되면 AS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그래서 결국 산출량이 증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측 이동 요인들, 이거 말고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단기 AS 곡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이 뭐가 있는가?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뒤에서 합리적 기대 모형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요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장기 AS 곡선입니다. 장기. 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물가에 대한 정보의 불안전성이 줄어들죠. 장기에는 예상 물가하고 실제 물가가 일치합니다. 물가 예상이 정확해진다고 그랬죠. 물가 예상이 정확하다면 실제 물가하고 예상 물가가 똑같은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거시경제학에서 장기라고 할 때는 뭐냐? 거시경제학에서 장기라고 할 때는 물가와 임금이 신축적인 기간을 얘기를 합니다. 물가와 임금이 신축적인 기간을 갖다가 거시경제학에서는 장기라고 하는 거예요. 장기에는 명목임금이 상하, 완전히 신축적으로 조정됩니다. 화폐 환상도 없어요. 장기에는 화폐 환상도 없이 노동자의 물가 예상이 정확해진다. 또 장기에는 명목임금의 하방 경직성이 없어요. 명목임금이 상하, 완전히 신축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장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정한다면 장기 AS 곡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장기 AS 곡선은 수직입니다. 그래서 장기에는 물가 수준이 변화한다고 해도 하더라도 균형 고용량, 실질임금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S 곡선은 완전 고용 산출 수준에서 Y0가 바로 아까 얘기했지만 완전 고용 산출 수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완전 고용량 수준에서 결정된 Y이기 때문에 바로 장기 AS 곡선이 수직인데 그 위치가 바로 완전 고용 산출 수준이에요. 완전 고용 산출 수준. 뒤에 가면 이걸 이제 우리가 자연 산출량 또는 잠재 산출량이라고 부를 겁니다. 잠재 산출량이에요. 또는 자연 산출량. 여기서 수직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원래 사실은 고전압파의 AS 곡선이에요. 고전압파가 주장하는 AS 곡선인데 지금은 장기에는 AS 곡선이 수직이라고 하는 걸 케인스 학파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고전압파의 AS 곡선, 케인스 학파의 AS 곡선 뭐 이런 식으로 구분했지만 지금은 단기와 장기로만 구분합니다. 그래서 고전압파의 주장이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뭐요? 장기에는 타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에는 성립한다. 그래서 장기 AS 곡선 해가지고 수직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단기 AS 곡선과 장기 AS 곡선을 다 포함하는 합리적 기대라는 개념하에서 AS 곡선을 좀 정리해 볼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3절이죠. 합리적 기대와 AS 곡선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